민수의 손은 아내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나가며 가늘게 떨렸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돌아가야 할까?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여야 할까? 잠시 동안 그는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사람처럼 망설였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아내의 외출. 휴대폰을 보며 짓던 의미 모를 미소. 그 모든 것을 그는 아내의 사회생활과 개인의 사생활이라 여기며 애써 존중하려 했다. 그 믿음이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 단 하나의 의심으로 무너져 내리게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마지막 안식처일 뿐이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신경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비밀번호.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와중에도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숫자 4개.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20년 전. 수줍게 반지를 교환하며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 한때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숫자가 지금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쇠처럼 느껴졌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역겨움. 화면이 열렸다. 그는 심호흡하며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다. 어젯밤의 그 메시지는 당연히 없었다. 그는 잠시 안도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었다. 수많은 대화방 목록 속에서 유독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다. 비밀 대화방. 프로필 사진도, 미리 보기 메시지도 없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누구지? 대체 누구와 이런 비밀스러운 대화를?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 상단에 떠있는 이름. 우석.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을 공유했던, 자신의 절반과도 같았던 친구.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동명이인이겠지? 제발 그래야만 했다. 숨이 막혔다. 그는 화면을 끄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대화 기록을 맨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수개월에 걸친, 아니, 어쩌면 1년도 더 넘은 기록들이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인사로 시작했다. 오늘 민수 또 야근이래. 으, 지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 진짜? 그럼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와인사 갈게. 아, 우석의 답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민수는 그저 친구 사이의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뜨거워졌다. 호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내용은 은밀하고 끈적거렸다. 그들이 공유한 사진 속에는 민수가 모르는 장소에서 다정하게 기댄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민수가 출장 간 날, 그들은 그의 집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자기야. 오늘 요가 수업 어땠어? 땀 흘리는 모습 보고 싶다. 어머, 왜 이래? 그 인간 옆에 있는데 그래도 듣기 좋네. 당신도 보고 싶어. 민수는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 인간,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민수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의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야근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고 그의 신뢰는 그들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심지어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인간이랑 정리할 생각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요가 스튜디오만 안정되면 그때는 우리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민수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기념으로 준 나무 상자는 잘 있어? 우석이 물었다. 그럼 내 보물 1호인데
당신 생각하면서 매일 열어봐. 지영이 답했다. 기념나무 상자?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전혀 짐작가는 것이 없었다. 그들만이 아는 또 다른 비밀.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들의 추억? 아니면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배신을 기념하는 무언가? 궁금증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민수는 언젠가 아내의 화장대 위에서 낯선 작은 나무 상자를 본 기억을 떠올렸다. 무심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지영은 요가 동호회에서 받은 선물이라며 얼버무렸었다. 그 순간에 어색했던 침묵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민수는 마침내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확인했다. 어젯밤 그가 받았던 그 메시지는 명백히 우석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충격으로 인한 마비 상태가 지나가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며 파괴적인 무언가였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남은 순수한 증오와 냉철한 계산.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실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피로에 찌들어 있던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텅 빈 눈, 차갑게 굳은 인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로 보호된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의 이름, 프로젝트, 청소. 그날 이후 강민수의 삶은 두 개의 무대로 나뉘었다. 하나는 아내와 동료들 앞에서 연기하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자 성실한 회계 과장의 무대.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복수자의 무대였다. 재영과 우석에게 그는 여전히 어리숙한 남편이자 바보 같은 친구였다. 그들은 몰랐다. 매일매일 민수가 그들의 관에 박아 넣을 못을 하나씩 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여전히 지영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잘 잤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려는 사냥꾼의 눈.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감시자의 눈이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술이었다. 몇 년 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자며 지영을 설득해 설치했던 가족 안심 앱. 당시에는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그 기능이 이제는 그의 가장 잔인한 추적 장치가 되었다. 그는 밤마다 아내의 동선을 GPS 기록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그의 또 다른 무기, 엑셀 시트에 고스란히 쌓여갔다. 프로젝트, 청소라는 이름의 그 파일은 그의 새로운 성전, 쉥덴이었다. 날짜, 지영의 진술, 실제 위치, GPS, 불일치 내역, 증거 종류, 매티큐러스리 꼼꼼하게 분류된 항목 아래로 그녀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박제되었다. 7월 15일 진술, 요가 동호회 모임, 종로, 실제 위치, 강남 L 호텔 라운지, 증거, GPS 기록, 7월 18일 진술, 대학 동창 모임, 친촌, 실제 위치, 우석의 오피스텔 주차장, 증거, GPS 기록, 통화 내역, 남체.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민수의 감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뜨거운 분노는 차갑게 식어 예리한 칼날이 되었고 심장을 찢던 슬픔은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계산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뿐이었다. 회계사로서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그의 직업적 특성이 이 끔찍한 배신 앞에서 무섭도록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여보, 나 오늘 오후에 일산에 새로 생긴 요가 스튜디오 답사 다녀올게. 좀 늦을지도 몰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영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고생하네. 운전 조심하고. 하지만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GPS는 명백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차는 일산이 아닌 강남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 거리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부서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조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엠생.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본 부서장은 별 의심 없이 허락했다. 민수는 자신의 차를 몰아 청담동으로 향했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카페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모습의 우석이 나타나 카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지영이 나타나 우석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연인 같았다. 우석이 다정하게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영은 행복에 겨운 듯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민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손떨림 하나 없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줌을 당겼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심판의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영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로 본 스튜디오에 대해 제잘거렸다. 시설도 너무 좋고 채광도 끝내주더라. 회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 모든 거짓말을 들었다. 그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다. 고생했네. No.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아내가 묘사한 일산의 스튜디오와 오후에 찍은 청담동 카페의 사진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지영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엑셀 파일은 날이 갈수록 빽빽해졌다. GPS 기록, 통화 녹취, 그리고 마침내 확보한 사진 증거까지. 디지털로 구성된 그의 무기고는 거의 완성되었다. 이 증거들은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압도적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무기를 지휘할 전문가가 필요했다. 민수는 밤늦도록 수집한 증거들을 스크롤해내리다 마침내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 탭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조용히 타이핑했다.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최고. It's Dow.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이혼 전문 변호사 최고를 입력한 후 민수는 수십 개의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닌 변호사의 경력과 실제 승소 사례에만 머물렀다. 며칠간의 냉철한 분석 끝에 그는 한 사람을 선택했다. 김영수 변호사. 승률 90% 이상.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기록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차가운 위압감을 풍겼다. 민수는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곧이어 나타난 김영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에 날카로운 눈빛과 곱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인사와 함께 민수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민수는 감정적인 하소연 대신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프로젝트 청소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파일이었다. 김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눈물과 분노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들고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변호사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기 시작했다.
첫 장은 타임라인으로 정리된 지영의 거짓말들이었고, 다음은 GPS, 이동 경로와 진술의 불일치를 증명하는 데이터,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마지막으로 청담동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변호사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 놀라움. 그리고 곧이어 맹수의 그것과 같은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파일을 덮은 김 변호사는 잠시 민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민수 씨, 이걸로는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철저히 파괴할 겁니다. 엔쿠알. 그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짓밟은 두 사람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내분에 대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대 남성에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읍. 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민수가 상대 남성의 이름을 말했을 때였다. 상대는 우석이라는 부동산 컨설턴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변호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마치 불쾌한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나직이 읊조렸다. 아, 우석 씨, 그분이군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다시 집중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 민수는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예감만으로도 충분했다. 어쩌면 이건 신이 내린 또 하나의 무기일지도 모른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조언했.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판사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한 방이 있으면 더 좋겠군요. 결정적인 덧말입니다. 엔시. 덧. 그 단어가 민수의 머릿속에 밝혔다. 법무법인을 나온 민수는 그 길로 우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점심이나 한번 하자.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같은 톤으로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오, 민수야, 좋지. 내일 어때? 다음 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북적이는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우석은 여전히 쾌활하고 자신감 넘쳤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격하게 두드리며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다. 민수야,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다 털어놔. 우리가 어떤 사이냐? 어떤 사이냐고? 민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피곤해 지친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우석의 가짜는 위선을 받아주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민수가 무심한 척 입을 열었. 맞다. 지영이가 그러는데 가끔 요가 관련해서 형한테 상담받는다고 하더라. 우연히 몇 번 마주쳤다면서. 얼음? 순간 우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뭐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봤지. 알잖아. 세상 좁은 거. 지영씨가 워낙 발이 넓어야지. 거짓말. 너무나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우석이 다시 한번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수야, 힘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은 내 편인 거 알지? 우린 최고의 친구잖아.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역겨움에 민수는 구토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나도 그래. 형, 좋은 친구는 소중하니까.
어우, 그날 오후 민수는 지영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했다. 우석이 보낸 것이었다. 오늘 민수랑 점심 먹었어? 혹시 우리 얘기 안 했겠지? 지영의 답장은 더 가관이었다. 걱정 마. 그 인간은 눈치가 없는 편이거든. 아마 평생 모를걸. 암설. 민수는 소리내어 웃었다. 자신을 어리석다고 믿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들이 만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카페 엘옴브리 엔저리.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금요일 오후 3시 약속된 심판의 시간. 민수는 카페의 오엠브리 건너편에 차를 세운 채 무대 위 배우들을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것을 담은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20년의 결혼 생활과 우정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했다. 오후 3시 10분. 지영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다른 한껏 멋을 낸 밝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누군가를 향한 설렘이 가득했다. 10분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우석이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우석이 건넨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지영. 그런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쥐는 우석.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위선으로 그려진 완벽한 그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배경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멀어졌다. 민수를 발견한 지영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우석의 얼굴은 당황과 충격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민수는 침착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해요? 지영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녕 형. 그리고 지영아. 민수는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툭.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을 것이다. 봉투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카페의 배경 음악보다 더 크게 울리는 듯했다. 이게 뭐야?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둘이 알아서 확인해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지영의 손이 망설이며 봉투로 향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며칠 전 민수가 직접 찍은 바로 그 사진. 청담동의 카페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영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며 다음 장을 넘겼다. 끝없이 이어지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그들의 거짓말을 날짜별로 정리한 엑셀 시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김영수 변호사의 명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수야. 이건 오해야. 우석이 다급하게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하지 마. 형,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들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우석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 아우? 아니, 여기서 하자. 아직 민수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묻어나왔다. 그는 의자를 당겨 두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오해라고? 민수가 우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우석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김영수 변호사한테 그 기념나무 상자랑 그 양반이 예전에 휘말렸던 성추행 소송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그것도 오해였는지. 그 순간 지영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며 우석에게로 향했다. 기념나무 상자, 성추행 소송, 그녀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비밀. 그녀는 배신당한 남편이 아닌 자신을 속인 연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동맹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우석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었다. 이 자료들은 내일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될 예정이야. 너희 둘 모두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앞으로는 모든 연락 내 변호사를 통해서 해. 하우싱. 민수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지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영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지영아, 이미 끝났어.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어우.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 오직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텅 빈 고요함만이 그를 감쌌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영수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2단계 시작하겠습니다. N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은 지독한 고통 끝에 마주한 진실, 바로 그것이었다. 김영수 변호사의 2단계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민수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지영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그녀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친정으로 떠났다. 마지막까지 현관에 서서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우석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한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김영수 변호사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 협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그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업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그는 결국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에게서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왔지만 민수는 답장 없이 삭제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더 이상 소모할 감정은 없었다. 2달 후 민수는 2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과거의 흔적이 없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공간이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그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주말 아침이면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다. 작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커피향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부산에 사는 여동생 민경과의 통화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빠!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네. 동생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사 후배인 이 과장이었다. 과장님, 오늘 날씨 좋은데 등산 어떠세요? 다른 동료들도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에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용기가 생겼다. 그는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선명해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정상에 섰을 때 시원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아득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사냥꾼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평온을 찾은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 그냥 정리된 거였지. 아이고. 그 말과 함께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전신 미래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뎠다.